예로부터 전해오길 복숭아 나무가 집안에 있으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고 해서 절대 집안에 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말을 무시하고 복숭아 나무를 심었다가 된통 혼이 난 사람이 있으니 바로 저희 가족입니다. 제가 초등학교에 다닐 무렵 집 한가운데에 복숭아 나무가 한 그루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꽃이나 나무를 심는 걸 좋아하셨는데 아마 다른 나무라고 착각하시고 심으셨던 것 같습니다. 복숭아 나무가 자라나고 꽃을 피울 무렵이 되자 동네 사람들이 얼른 저 복숭아 나무 베어버리라고 우리 집에 올 때마다 아버지에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꽃이 저렇게 예쁜데 베어버릴 필요가 있냐며 동네 사람들이 뭐라 하든 한 귀로 흘리셨습니다. 복숭아 나무 꽃을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정말 예쁘답니다. 작은 분홍색 꽃이 가지 마디마다 열려서 한껏 고운 자태를 뽐내기 시작하면 그처럼 황홀한 광경도 흔치 않습니다. 꽃이 핀 그 나무는 정말 고왔었습니다. 하지만 복숭아 꽃이 만발하기 시작하면서 집에는 좋지 않은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복숭아 나무를 베지 않아서 라는 말을 증명하듯이 어머니께선 갑자기 몸이 많이 약해지셔서 병원에 다니기 시작하셨고 아버지께선 하시는 일마다 잘 되지 않으셨는지 술을 드시는 일이 늘어 엄마와 다투시는 일이 잦아지셨습니다. 그렇지만 복숭아 나무 탓이라고 꾹 꼬집어 말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 설명하기 어려운 공포감이 집안을 맴돌기 전까지 어느 날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니 엄마도 아버지도 집에 계시지 않았고 저는 방에 앉아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 혼자 있는 방 안에 누군가 있는 듯한 묘한 느낌. 문득 방 창문으로 복숭아 나무가 정면으로 보였는데 그날따라 복숭아 나무가 절 쳐다보는 것처럼 신경이 쓰였습니다. 책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계속 마음이 뒤숭숭해져서 결국 창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등 뒤에 누군가 서 있다는 기척이 느껴지면서 머리가 쭈삣 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차마 뒤를 돌아보지 못하고 시선을 약간 옆으로 돌렸는데 하얀 한복을 입은 여자의 팔이 보였습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은 채 바로 방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아직도 그 하얀 한복에 팔이 절 감싸 안으려는 느낌이 생생합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집에 혼자 있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학교를 가려는데 마당에 복숭아 나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말씀으론 아버지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곤 새벽에 갑자기 도끼로 베어버리셨다는데 그때부터 집안은 다시 평온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도 건강이 많이 좋아지시기 시작했고 아버지의 일도 잘 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동네 아저씨들과 술자리를 나누시면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연히 듣게 된 저는 다시 무서움에 잠을 설쳤습니다. 아버지께선 말씀하시길 복숭아 나무 꽃이 피기 시작하면서 꿈에 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가 나타나서 집 주변과 뜰 안을 빙글빙글 돌아다니더랍니다. 그리고 복숭아 나무마다 복숭아 꽃이 아니라 한복을 입은 여자의 손이 나와서는 아버지께 이리 오라고 손짓을 했는데 결국 견디다 못한 아버지께서 새벽에 일어나 복숭아 나무를 베어버리신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는 꿈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100% 실화임을 밝히며 이야기를 시작해봅니다. 때는 21살 때였다. 나는 아킬레스건을 다쳐 의병제대를 했고 사회에 나오니 IMF가 터져 난리가 아니었다. 수술 후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고 일자리를 알아보았으나 일자리가 없었다. 동네의 원룸에 사는 친구가 있었는데 집에 플레이스테이션으로 둘이서 줄창 게임만 했다. 그날도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여름날 밤 새벽 3시까지 게임을 하던 중 물이 떨어졌다. 마침 비도 그쳐가고 바람도 시원하니 같이 약수터에 물을 뜨러가기로 하고 1.5리터 빈 음료수통 6개를 들고 걸어가기로 했다. 가는 길에 담배를 피며 무서운 이야기를 나누며 걸어가고 어느덧 약수터 초입에 다다랐다. 아직 다리가 아파 살짝 쩔뚝거리며 산에 올랐다. 올라가던 도중 전설의 고향처럼 나무들이 야광빛으로 빛나는 광경을 둘이 보며 우와 꽤나 무서운데 잘하면 귀신 나오겠어 하면서 둘이 너스레를 떨었다. 올라가는 길은 잘 닦여있어 천천히 20분 정도로 수월하게 올라가는데 약수터 근처에서 여러 명의 소근소근 소리가 들렸다. 어르신들 몇 분이 이야기 나누나 다 올랐을 때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도 소곤소곤 들리는 소리는 여전히 들렸다. 약수터 뒤쪽 Y 형태의 나무가 유독 야광빛을 내며 으스스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뚜껑을 열고 페트병을 대고 물을 받기 시작했다. 뚜껑도 손에 쥐고 깨끗이 씻어 6병을 다 받고 벤치에 앉아서 무서운 이야기하며 담배 몇 대 피고 내려가자. 둘이 계속 무서운 이야기 중에도 소근소근 소리는 계속 들렸다.
사실 둘 다 조금 무서웠다. 내려가자 하고 내려가려는데 올라올 때 길이 없다. 사람이 자주 다니는 길이라 딱 길이 나 있는데 길이 없어졌다. 올라올 때 없던 풀숲이 보이고 앞장서던 친구가 야슬 여기 뭐가 있는 것 같아 하며 놀리는 줄 알았는데 뭐가 후두두두두두 소리를 내어 친구가 으악하고 소리를 질렀다. 나도 바로 뒤에서 너무 놀라니 악 소리도 안 나오더라. 아마 들짐승이었던 것 같다. 내려오는 길이 험난하였으나 5분 만에 내려왔다. 다리가 아파 내려오는 길이 험난했음에도 엄청 빠르게 내려왔다. 친구와 나는 집에 오면서 뭐에 홀렸나 보다 귀신 이야기하면 주변에 있는다잖아. 소근소근 소리 수근수근 소리가 지금 생각해보니 영화 곤지암에 나왔던 빙에 걸렸을 때 나왔던 소리 같다. 집에 도착해 우와 무섭긴 했다. 둘이 너스레를 떨며 물병을 열고 물을 마셨다. 그리고 둘이 눈이 뒤집힐 뻔했다. 물뚜껑에 붙어있는 엄청나게 긴 하얀 머리카락. 그리고 다다음날 낮에 약수터를 갔을 때 올라가던 길도 다르고 무엇보다 약수터 뒤쪽에 선명하던 Y자 나무도 없었다. 그날 친구와 나는 정말 홀린 걸까? (1998년) 여름으로 기억합니다. 당시에는 좋은 약수터를 찾아 약수를 떠다 마시는 것이 유행이었고 우리 가족 또한 어디 약수터가 좋더라는 소문을 들으면 그곳에 가서 일주일치 먹을 만한 양의 약수를 떠오곤 했었습니다. 아마도 광주에서 장성을 경유하는 산을 따라 굽이굽이 도는 국도의 한 능선이었을 겁니다. 그곳에 좋은 약수터가 있다는 소문을 들은 아버지는 어머니와 형 그리고 저를 데리고 장성으로 향합니다. 94년식 프라이드 베타를 타고 떠나는 드라이브는 당시 저에게 크나큰 즐거움이었기 때문에 마냥 들뜬 마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식사를 하고 여기저기 구경을 하다 보니 시간은 금방 가버리고 지지 않을 것처럼 이글거리던 태양이 어느새 산등성이에 걸칠 무렵 약수를 뚫어 출발을 하였습니다. 문제의 약수터는 산을 따라 도는 왕복 2차선의 국도변에 있었고 때문에 해당 약수터를 찾느라 약간의 시간을 지체한 상태였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도착한 약수터는 산 능선과 왕복 2차선의 도로 사이에 차 두어 대를 주차할 만한 공간을 두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며 이미 약수터에 도착했을 때는 해는 거의 넘어간 시각이고 또한 주위를 둘러보아도 모두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주변이 깜깜해진 상태였습니다. 아버지도 약간 무서우셨는지 잠깐 주저하셨지만 이왕 온 거 얼른 물을 떠서 가자고 재촉하시며 다 같이 차에서 내려 말통을 하나씩 들고 약수터를 향하기로 했습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아 낚시용으로 쓰던 노란색 후레쉬를 꺼내어 들고 약수터를 향하는데 약수터는 도로 바로 옆에 있지 않았습니다. 도로에서 산 쪽으로 2에서 30m 정도 올라가야 물을 뜨는 곳이 있었고 그 초입에는 양철판을 두들겨 평평하게 만든 경고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 경고 혼자 또는 해진 후 이곳에 방문을 금합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이러한 내용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어머니께서 뭐야 기분 나쁘게라고 혼잣말을 하신 것이 아직 생생하기에 올라가서 약수를 한참 뜨는데 이상하게도 지저귀는 산새 소리도 들리지 않고 주변의 모든 것이 고요하게 정지된 듯한 느낌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순간 온 산을 메아리 치듯이 들리는 여자의 소름 끼치는 자지러진 웃음소리, 식은 땀이 줄줄 나고 형을 포함한 우리 네 가족은 일순간 그 자리에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옆에서 들리는 소리가 아닌 온 산에서 울려 퍼지는 웃음소리였고 비웃음이 가득한 그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 더욱 무서웠던 건 웃음소리가 들린 순간 우리 네 가족은 동시에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는 것이었고 서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모두 동시에 같은 소리를 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상한 존재를 자주 목격하고 또 무당 집에서도 전보는 것을 몇 번 거부당한 경험이 있는 어머니께서는 바닥에서 짱돌을 하나 주워들고 아무도 없는 산속으로 집어던지며 무엇인지 모를 존재에게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어디 사람을 놀리느냐. 썩 물러가라. 라고 하시니 거짓말처럼 웃음소리는 싹 끊기며 흐르는 약수 소리만이 그 정적을 깨고 있었습니다. 약수고 뭐고 안되겠다. 라고 판단하신 아버지는 급한 마음에 다 차지도 않은 약수통을 채 뚜껑도 닫지 않으신 채 뒤돌아 내려가시려다가 약수통을 엎게 됩니다. 그 순간 우리 가족을 비웃는 듯한 그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까보다 더 큰 소리로 더욱 농조 가득한 그 웃음소리가 아직도 잊히지가 않습니다. 이 30m를 걸어 내려오는 그 순간 내내 그 무엇인가는 겁을 먹고 황급히 그 자리를 벗어나려는 우리 가족을 향해 더 크게 더 소름 끼치게 웃어댔습니다. 아직도 가끔 그 얘기를 하곤 하는데
그때마다 어머니께서는 아버지를 참 짓궂게 놀리십니다. 얘야야, 네 아빠 그때 생각나냐? 집 도착할 때까지 실내등 켜놓고 운전한 거. 엄마가 들려준 이야기야. 내가 유치원생이었을 때 복도식 아파트에 살았어. 같은 동에 늘 같이 놀던 형도 살았고, 나 동네 형, 우리 엄마, 그 형의 엄마, 이렇게 넷이 친하게 잘 다녔는데 어느 날 새벽녘 그 형의 엄마가 현관 밖에서 자꾸만 칙칙하는 거슬리는 소리가 들려 자다 일어나 밖을 나가보니까 저승사자가 현관 앞 복도에서 엎드려 네 발로 기어다니고 있었다는 거야. 그것도 그 형의 집 앞만 왔다 갔다. 뭔가 쓸리는 소리는 검은 토포가 바닥에 칙칙 끌리는 소리였어. 깜짝 놀라 비명을 질렀지만 저승사자는 신경도 안 쓰고 계속 느릿느릿 그 집 현관 앞만 왔다 갔다 계속 엎드려 기어다니는 거야. 하지만 그건 꿈이었어. 다음날 그 형의 엄마는 당연히 무서워 참지 못하고 친했던 우리 엄마랑 점집에 찾아갔어. 무당에게 자초지종을 털어놓자마자 그 집 손이 죽는다. 방법이 없다. 이미 바꿀 수 없는 이라고 소름 끼치도록 냉정히 말하는 거야. 그 형의 엄마는 더더욱 공포와 분노가 쌓여 황급히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때 무당이 뜬금 가만히 있던 우리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야. 너네 집 손은 산다. 그 형의 엄마뿐 아니라 우리 엄마까지 얼이 빠져서 돌아왔지. 며칠 후 나랑 엄마, 동네 형과 그 형의 엄마, 여느 때처럼 넷이 같이 시장 갔다 돌아오는 길이었어. 넷이 아파트 입구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동네 형이 오줌이 마렵다며 먼저 아파트로 후다닥 뛰어 들어간 거야. 그때 뜬금없이 나는 아파트 주차장 아주 구석탱이에 세워진 과일 트럭을 발견하고 그쪽으로 튀어가 엄마한테 바나나를 사달라고 졸랐어. 엄마는 사줄 생각이 없었고 얼른 집으로 들어가자고 나를 타일렀지만 웬일인지 갑자기 바나나 타령을 무지하게 하며 트럭 앞에 딱 붙어 집 쪽으로 안 들어가려고 했어. 그때 그새 자기 집까지 다 올라간 동네 형이 복도 베란다 난간에서 고개를 빼꼼 내밀고 엄마 문 잠겼어, 열쇠 빨리빨리 하고 소리쳤어. 그 형의 엄마가 가방에서 열쇠를 꺼내는 것을 본 형이 다시 후다닥 내려왔지. 근데 아파트 건물 입구로 다시 뛰어내려온 동네 형이 그 순간 쌩하고 급하게 출발하는 봉고차에 치였어. 뻥하고 치여 몸이 붕 떠서 날아갔는데 나는 제대로 못 봐서 기억이 없어. 그 형은 그 자리에서 즉사했고 여기까지가 엄마가 해준 그 당시 이야기야. 그걸 듣고 그때 그 아줌마가 저승사자 꿈을 꾸고 그 형이 죽었단 얘기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우리 엄마가 진저리 치는 표정으로 더 얘기하는 거야. 너 그때 그 아파트 복도 베란다 난간이 어느 정도 높이였는 줄 기억하니? 딱 어른 가슴께까지 올라왔어. 나는 아직도 그 애가 난간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던 순간이 기억나 소름 끼친다. 그 형을 뭘 밟고 고개를 내밀 수 있었던 걸까요? 몇 년 전 지인 부탁으로 인근의 전원주택 부지를 알아보려 다니는 중이었습니다. 고령자들이 살아야 하는 전원주택 부지는 공기 맑고 한적해야 하지만 인근에 대형 종합병원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따라 붙더군요. 그렇게 따지니 이 근방에서는 별로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몇 군데 바로 떠오르는 지역이 있더군요. 차로 일주일을 쏘다니며 포천 인근 지역을 죄다 쏘다니면서 찾았습니다. 친구 놈사륜구동 갤로퍼를 빌려서 오솔길이며 작은 산길이며 죄다 찾아다니다가 어느 오르막 산길 중턱에 길이 난 곳으로 옆에서 폐가 하나를 봤습니다. 근사하게 지어진 빨간 2층 양옥인데 창문은 다 깨져 있었지만 한 100평 정도 되어 보이는 정원은 잔디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벤치와 조형물 정원 앞에 흐르는 시냇물까지 아주 양지 바르고 괜찮은 부지였습니다. 분명 누군가가 자주 정리하는 곳으로 보여서 잘못하면 주거 침입이 될 수 있어서 담장 너머에서만 보기로 하고 사진 몇 장 찍어서 의뢰인에게 보여줬더니 괜찮아 하시더군요. 하지만 문제는 바로 인근 부동산에 물어서 매물 여부를 물어보자 반응이 전부 헐이었습니다. 안 파는 물건이고 사지 말라고 하더군요. 저는 듣는 순간 알았습니다. 흉가라는 것을요. 어떤 분은 안에 들어가 봤냐고 물어보더군요. 그때는 아는 동생이 근방에 와 있길래 내가 한번 보라고 보낸 상태였습니다. 안 봤다고 얘기하자 그 부동산 중개자 여자분은 그러시더군요. 들어가시지 마세요. 부동산이 이렇게 얘기하면 다 합니다. 들어가면 안 되고 이유를 말하지도 않을 겁니다.
제가 나와서 담배 피우는 동안 거기 집을 보러 간 동생이 전화가 오더군요. 그런데 그 동생이 말하는 걸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동생이 말하길, 형 그 집은 정말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들어가 봤는데 전에 무당이 살던 집이었나 봐요. 무당이 산 게 뭐가 어때서 그러냐. 너 미신 믿냐 제가 그러자 동생이 하는 말이, 형 그게 아니고 이 무당도 뭘 봤는지 무서워서 도망간 것 같아요. 안에 탱화며 불상이며 무당들이 입던 옷도 그대로 있어요. 근데 뭐가 더 무섭냐라고 하니 그 집 다락방을 봤는데 부적으로 사방팔방 벽을 도배하듯 다 붙여놨어요. 도대체 뭐가 있는 거지요 여기에. 그래서 그 집은 흉가구나. 무조건 멀리해야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근처 부동산 하는 분한테 나중 후일담을 들었는데 어디서 왔는지 사람들이 기웃거린다는 얘기를 듣고 노인분 두 분이 그 집 주변을 지키고 계신다는군요. 친구 외할머니가 어릴 때부터 좀 앞날을 미리 아는 능력이 있었다고 해요. 손님이 연락 없이 와도 미리 올 것을 알고 음식 준비를 하거나 그 외에도 마을 일을 소소하게 미리 맞추거나 그랬다고 해요. 하지만 그런 능력에 점을 봐주거나 할 정도로 강한 것은 아니었다고 해요. 근데 외할머니가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자신의 임종을 미리 알고 차곡차곡 준비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밤에 주무시듯이 숨을 거두셨다고 해요. 그로부터 몇 년 후 친구의 언니가 결혼할 때가 되어서 중매를 보게 되었습니다. 언니가 나이가 있는 편이라 급한 마음이 있어서 중매를 봤는데 너무 괜찮은 남자가 나왔다고 해요. 인물, 능력, 집안, 돈, 성격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친구 집에서도 안 그래도 급했는데 또 친구 언니 나이도 있고 해서 조금만 괜찮아도 그냥 혼사치를 작정으로 중매를 나가곤 했는데 늦바람에 이런 괜찮은 사람이랑 연결되었다고 많이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남자 집에서도 이 언니를 좋게 보고 결혼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오가게 되었습니다. 그즈음 친구 집에서는 언니가 착해서 이런 복이 왔다며 잘됐다 이런 말들을 수도 없이 했다고 해요. 근데 그 남자 집안과 구체적으로 결혼 이야기가 오간 그날 밤에 친구 어머니가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어머니가 옛날 외할머니가 사시던 외갓집 큰 앞마당에 서 있고 외할머니가 몹시 무서운 얼굴로 아주 큰 마당 쓰는 빗자루로 어머니를 몹시 때리는 꿈을 꾸었다고 해요. 이 결혼은 안 되다. 절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거의 천둥소리 같은 고함을 치면서 어머니를 그 큰 빗자루로 온몸을 사정없이 때렸다고 해요. 근데 이 꿈을 꾸고 나면 어머니는 온몸이 진짜 빗자루에 맞은 것처럼 삭신이 쑤셨다고 해요. 친구 어머니도 꿈이 걸렸지만 상대방의 자리가 너무 좋고 언니가 나이도 있기에 이 자리 놓치면 이보다 더 좋은 자리를 못 구할 것 같아서 그냥 일을 진행했다고 해요. 근데 밤마다 어머니가 이런 꿈을 꾸고 점점 더 그 강도가 세졌다고 해요. 그래도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어서 함들어 오기 전날이었다고 해요. 그날 어머니 꿈에 외할머니가 아주 무섭고 섬뜩한 얼굴로 나타나시더니 외가댁 앞마당에 큰 고무 다라이를 갖다 놓고 거기에 물을 가득 채우더니 어머니 얼굴을 거기 막 밀어 넣으면서 제 새끼 죽이려고 하는 년 차라리 내가 죽어라. 이 결혼은 안 돼. 차라리 내가 죽어라. 앞날도 모르는 년. 이런 식으로 욕을 하면서 막 어머니 머리를 거기 밀어넣고 야단을 치셨다고 합니다. 그 다음 날 함이 들어왔는데 문제는 함이 들어오면서 그 신랑이 계단에서 넘어져 발목을 심하게 다쳤다고 해요. 걸을 수도 없을 정도로 말했죠. 그래서 어머니도 꿈도 있고 해서 결혼을 미루는 척하면서 파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 후로는 한 번도 그 꿈을 꾼 적이 없다고 해요. 그 후에 그 언니한테는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그럭저럭 괜찮은 자리가 들어와서 결혼했다고 해요. 그러면서도 그 어머니는 그 자리를 아까워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한 1년 정도 지나서 친구 어머니랑 친구 언니가 백화점에 갔다가 예전 그 중매쟁이를 만났는데 어머니가 소식을 물어보았다고 해요. 근데 그 중매쟁이 하는 말이 그 남자도 파혼 후에 워낙 자리가 괜찮다 보니 바로 괜찮은 여자 집안과 연결되어 결혼했다고 해요. 근데 그 새댁이 결혼한 지 10개월도 안 되어서 그 신랑한테 맞아 죽었다고 해요. 그 남자가 의처 중에 심한 폭행을 상습적으로 했다고 해요. 근데 어떻게 죽었냐면 그 남자가 색시를 때리면서 나중에 육주에 물을 받아놓고 여자 머리를 거기에 넣었다 뺐다 하며 괴롭혀서
과도한 폭행과 익사 쇼크에 의해 두었다 해요. 정말 이 얘기 친구한테 듣고 무서워 죽는 줄 알았어요. 수원에 거주하는데 대학생 시절 전철을 타고 통학하였습니다. 버스 노선은 A역이 많았지만 번잡한 것이 싫어서 운동 삼아 A역을 지나쳐 B역에서 내려서 집까지 걸어가고는 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늦여름이었는지 초가을 무렵이었는지 수업이 늦게까지 있어서 역에 내리고 나니 해가 다 져서 어두웠었고 비까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소 비가 많이 오면 A역에서 내려서 버스를 타고 집에 가는데 나도 모르게 습관처럼 B역에 내려버린 것이었습니다. 비가 많이 오니까 그냥 돌아가더라도 버스를 타고 가려고 역 앞 버스 정류장에 서서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당시 제 옆에는 남고생과 중년 아주머니, 3, 40대 회사원 등 4, 5명 정도가 정류장에 있었습니다. 근데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슥 오더니 내 앞에 정차해서는 조수석 창문을 내리며 태워줄게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남자는 조수석 창문 쪽으로 살짝 내밀며 말하긴 했는데 입만 보이는 정도로만 몸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선명한 게 있는데 목소리나 입 주변의 피부 등을 보면 좀 연령대가 가늠되는데 어리게 보면 30대 중반이나 40대 초반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태워줄게요 하는 말을 들은 순간 생각난 게 뭐냐면 응? 나한테 하는 말인가? 아니면 주변에 아는 사람이 있나? 였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둘러보니 바로 옆에 아주머니는 못 들은 척하고 있었고 남고생도 딴짓 중이었고 근처 회사원도 딴짓 중이었습니다. 아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닌데 뭐지? 하고 다시 보니 타고 있던 검은 차가 고급이었습니다. 친척 오빠들이나 학교 선배들이 내 월급이 얼마인데 그럼 차는 뭐 이 정도를 몰 수 있다는 그 이야기를 했던 게 생각이 났었습니다. 이 차를 몰기엔 젊어 보이는데 뭐지? 모르는 사람을 차에 태우는 호의를 쉽게 베푸는 건 보통은 아니지 않나? 라고 생각하면서 저도 그 사람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저도 반응 없고 주변 사람들도 반응이 없으니까 창문을 닫으면서 뭐라고 궁시렁거리고 직진해서 가버렸는데 얼마 뒤에 13살인마 강호순이 검거되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사실 검거되고 사건들이 밝혀졌을 때도 이 근처구나. 무섭네. 하고 말았는데 몇 년이나 지나서야 비가 오는 날 그냥 멍 때리고 창밖 보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그거 그놈 맞나? 하관만 봤으니 모른다. 근데 그 후로 잡혔다. 고급 승용차로 여대생의 동승을 유도했다. 아닐까? 만일 맞았다면? 혹시 내가 그 차를 탔다면? 그럼 만일 등등을 생각하니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이한 기분이 드는 것입니다. 전라남도 고흥에 있었던 후임병의 이야기입니다. 때는 1990년대 후반이었다고 합니다. 후임병이 중학생 때였다고 하니 97, 98년쯤이겠군요. 지금은 돌아가신 후임병의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얼마 전 마을 저수지 둑가에 있던 밭을 갈면서 경험하신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때 후임병도 할머니 옆에 있었다고 하는군요. 참고로 후임병이 살던 마을은 산과 산이 만나는 계곡을 등 뒤로 두고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이 모여 생긴 저수지를 등지고 멀리 국도를 바라보는 마을이었다고 합니다. 후임병의 아버지는 할머니께서 연세도 오래되시고 해서 집에서 편하게 쉬라고 극구 말리셨지만 할머님은 항상 마을 가장 안쪽에 있는 저수지 앞밭에서 소일거리를 하시면서 하루하루를 보내셨다고 합니다.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방학 때문에 집에 있던 후임병이 할머니를 따라서 밭에 나와서 혼자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마을 뒤쪽 산 쪽에서 구름이 끼기 시작하면서 날이 굳어졌다고 합니다. 조금씩 빗방울이 떨어지자 후임병은 비를 피하려고 할머니께 달려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할머니를 불러도 할머님은 산 쪽 저수지를 응시하시면서 우두커니 앉아서 오른손에 쥔 호미만 연신 아무것도 없는 허공으로 치켜들면서 가라 이년아, 가라 이년아 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 모습에 겁을 먹은 후임병은 할머니께 가서 할머니 왜 그러시냐 얼른 집에 가자고 재촉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할머니께서 후임병에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저 이상하게 생긴 년이 머리는 있는데 얼굴에 코도 눈도 입도 아무것도 없고 치마 아래로 발이 없는 여자가 저쪽 계곡에서 내려오더니 저수지를 따라 원을 돌면서 저수지 중간에서 한 바퀴 돌더니
조금씩 밖으로 나오면서 저수지 주위를 한 바퀴씩 돌면서 할머니 쪽으로 다가오더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여름에 쓰는 모기향과 같이 코일을 돌면서 할머님께 다가오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후임병에게 말씀하시길, 세영아, 전현이 이제는 둑 위에서 내려오려고 한다. 참고로 후임병 이름은 세영이었습니다. 순간 오싹한 느낌에 후임병은 자기도 모르게 몸을 떨고 있었다고 합니다. 비도 상당히 거세져서 강하게 몰아쳤고요. 그때 후임병의 아버지가 할머니가 걱정돼서 차를 몰고 왔고, 후임병은 아버지한테 달려가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차문을 활짝 열고 라디오에 나오는 음악 소리를 크게 켜고 경적을 빵빵거렸다고 합니다. 그제야 할머니는 호미를 놓고 안정을 찾으셨다고 합니다. 귀신이 아까 내려왔던 방식과는 반대 방향으로 저수지를 돌면서 산속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후임병은 새벽녘에 자다가 눈을 떴는데 주무시지 않고 자신을 응시하던 할머님을 보고 놀랐다고 합니다. 할머님은 말씀은 안 하셨지만 공포로 인해서 잠을 못 주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 달쯤 있다가 세상을 뜨셨다고 합니다. 사실 그 마을에는 몇 년 전에 대입시험 때문에 저수지로 뛰어들어 자살한 여고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혹시나 그때 그 여고생의 귀신이 산속에 있다가 할머님을 보고 내려온 것이 아니었을까요? 제 친구가 겪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였으니까 한 8, 9년 전일 겁니다. 당시 친구가 며칠 동안 학교에 나오지 않았는데 이유인즉슨 집안에 큰일이 생겼고 그 일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친구의 말을 인용해서 써보자면 당시에 친구 아버지께서 맞으셨기 때문에 할머니를 직접 모시고 사셨는데 할머니께서 평소 당뇨 합병증으로 지병이 있으셨고 한밤중에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답니다. 다급히 친구 가족은 응급실로 할머니를 모셨고 병원 응급실에선 일단 가족은 밖으로 내보내고 당장 수술 준비를 해야 한다며 서둘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시간에 걸친 대수술 후 일단 담당 의사는 가족들한테 마음의 준비를 하라며 손을 쓸 수 있는 데까지는 다 써봤으나 시간이 별로 없어서 오늘 내일이 고비라며 상당히 비관적인 이야기를 했답니다. 친구 아버지를 비롯한 온 가족은 그 자리에서 오열했고 심지어 의사는 더 경황이 없어지기 전에 장례 준비까지 하라며 가족들을 안정시켰다고 하네요. 어쨌건 수술을 집도한 집도의가 포기 의사를 밝힐 정도로 상황이 심각해 결국 하는 수 없이 병원 영안실이며 장례 준비를 하기 위해 지방에 사시던 친척분들에게까지 연락해 모두 모이시게 한 후 시신에 입혀드리는 수의까지 장만하고 상조회사에 연락해 보내드릴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일단 수술이 끝나신 후 할머니를 중환자실로 옮겨지셨고 장례 준비를 마쳤지만 호흡기에 의존하신 채 가는 숨이나마 이어가고 계셨기 때문에 가족들 입장에서도 섣불리 장례를 치를 순 없었다네요. 할머니께서는 심장 박동과 호흡을 이어가고 계셨기 때문에 마디이신 친구 아버지의 의견에 따라 일단 며칠간만은 더 경과를 지켜보기로 하셨답니다. 그렇게 한 이틀 정도가 지났는데 가족분들이 돌아가며 간호 겸 할머니 상태를 체크하던 와중에 친구 작은 어머니 그러니까 숙모께서 할머니 간호를 하며 잠깐 잠이 드셨는데 정말 이게 진짜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되지 않으실 정도로 또렷한 꿈이었는데 웬 색동저고리를 차려입고 쪽 찐 머리를 한눈이 가늘게 찢어진 젊은 여자가 할머니가 입원 중이신 병실 앞으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오더니 이 할머니 안 죽었어. 빨리 지금 가서 흰 소금 한 대랑 붉은 콩 한 대 구해서 할머니 얼굴에 대고 세게 내려쳐. 라고 말하며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꿈이 깨셨다는데 영꿈 내용도 내용이거니와 꺼림칙해서 다음날 바로 가족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이야기하셨답니다. 가족분들 중 기독교 신자이신 친구의 고모님과 몇몇 가족분들은 말도 안 되는 꿈 이야기일 뿐이라며 반대하셨지만 모시고 사신 입장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 강하셨던 친구 아버지께선 혹시 아느냐, 정말 재수씨 꿈이 맞는다면 어차피 돌아가실 분이시라면 한번 해보자고 하셨답니다. 일단 현대의학으로도 죽음을 예고했고 돌아가실 분 면전에 그런 짓을 한다는 것 때문에 망설이신 가족도 계셨지만 결국 모시고 사셨고 할머니를 제외한 가장 큰 집안의 어른이신 친구 아버지 의견에 따르기로 하셨고 친구 아버지와 꿈을 직접 꾸신 친구 숙모 외에 친구 아버지의 살아계신 당숙 어른 한 분만을 대동한 채 숙모님의 꿈 내용대로 늦은 밤 조용하게
의식이라고 해야 하나 아무튼 꿈에 나타난 쪽 진 머리의 여자가 시키는 대로 해보셨답니다. 그러고 약 이틀 정도가 더 지났고 간간히 조금씩 반응을 하긴 하셨지만 할머니께선 여전히 의식이 없으셨고 가족 중에서도 이상한 꿈 때문에 고인이 되실 분께 무례를 범했다며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나왔다네요. 그렇게 친구 아버지께서도 괜한 죄책감에 괴로워하셨는데 정확히 그 일을 치르고 3일 정도가 지나서 할머니의 심장 박동수가 정상 수치를 유지하시더니 거짓말처럼 눈을 뜨고 사람을 알아보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말씀을 나눌 수 있을 정도까지 되셨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할머니께서 눈을 뜨시자마자 힘겨운 목소리로 무언가를 찾으시듯이 두리번 하시며 던진 말씀이 인연 어딨어? 인연. 이죽일년. 인연 어디 갔어? 셨답니다. 나중에 할머니께서 완전히 회복하시고 들려주셨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다고 합니다. 돌아가신 친구의 할아버지 즉 할머니의 남편께서는 젊은 시절부터 조금은 방탕한 생활을 많이 하셨는데 결국은 그로 인해 외부에서 흔히 말하는 첩까지 두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순화해서 표현하자면 친구의 작은 할머니 정도 되시겠네요. 그 작은 할머니께서 평소 눈치도 없고 조강지처이신 할머니께 민폐를 많이 끼치셨는데 그로 인해 두 분의 사이가 너무나도 좋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친구의 할아버지께서 비교적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까지 한 집에서 어떻게 같이 공존하셨을까 싶을 정도로 앙숙지간이셨는데 결국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슬하에 자녀가 없으셨던 작은 할머니는 첩이라는 오명을 평생 뒤집어 쓴 채 집은 물론 동네에서도 쫓겨나듯 떠나셔야 했고 그 뒤로 친구 아버지 및 할머니의 자식들이 장성하실 때까지 연락이 없으셨는데 그 작은 할머니께서 어느 날 밤 할머니의 꿈에 나타나셨고 형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소. 형님 내가 억울해서 그냥은 못 가니까 같이 갑시다. 하시며 젊은 시절 그 모습 그대로였지만 얼굴은 창백하고 머리를 산발한 채 나타나 할머니의 목을 조르시고 어지신 할머니의 배 위에 올라타셔서도 계속해서 목을 조르고 계셨다고 합니다. 친구 할머니께서는 어떻게 해서든 벗어나려고 노력하셨지만 그 힘을 당해내실 수 없으셨다고 하셨고 그 기간이 할머니께서 의식을 잃고 쓰러지신 기간과 같았다고 하네요. 이후 친구 할머니께서는 회복하시고 금방 돌아가실지도 모를 거라는 수술집 도의와 담당 의사의 말과는 달리 약 4년여를 더 사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요즘도 가끔 그 친구를 만나면 정말 시간이 꽤 지났지만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고 할머니와 가족들 그리고 자신이 겪은 일이 너무나 무섭기도 하면서 신기하기도 하다고 합니다. 어렸을 적 경기도에서 살다 아버지 공장 이전 때문에 서울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공장 이사한 지 얼마 안 된 터라 아버지와 어머니 두 분 다 일에 매달리셨고 당시 저는 초등학교 4학년이었고 동생은 유치원 다니던 시절이었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와 집에 들어가니 어머니께서 동생을 부여잡고 눈물을 펑펑 흘리고 계셨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유치원을 마치고 오전 일찍 돌아온 동생이 혼자 심심해서 비디오를 보려고 했는데 110V에 220V 변환 소켓이 달려있던 코드를 꼽은 것이었습니다. 비디오가 안 나와서 다시 끼려고 뽑으니 소켓이 분해되어 버려서 220V 구멍에 금속 핀 2개가 꼽혀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동생은 망가뜨린 걸 들키면 혼날 것 같아서 금속 핀을 뽑기 위해 벤치를 찾아다녔는데 온 집안을 뒤지고도 벤치를 못 찾은 동생이 어머니께 연락을 한 것입니다. 공장에서 일하시던 어머니께서 연락 듣고 바로 와서 동생 끌어안고 펑펑 우셨는데 전기를 차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절연 기능도 없는 도구로 전극에 맞물려 있는 금속체를 건드리면 당연히 감전됩니다. 동생은 결과적으로 벤치를 못 찾아서 무사했던 거죠. 그런데 우리 집은 공구를 몰아서 특정 장소에 놓기 때문에 동생이 못 찾을 리가 없습니다. 어머니께서 그날 아침 출근 전에 벤치를 빼서 신발장 가장 꼭대기 구석 신발 박스에 들어있는 신발 안쪽에 숨겨두셨던 것입니다. 이상하게 아침 출근하려는데 아무 이유 없이 벤치를 숨기고 싶다는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들어오셔서 공구함을 열어 벤치를 꺼낸 뒤 어디에 숨길지 한참 고민하고 돌아다니시다가 그 당시 어린이였던 저희들의 손이 안 닿는 신발장 꼭대기가 눈에 들어와 그 속에 최대한 깊이 숨겼다고 하시더군요. 동생이 어머니께 전화해서 처음에 엄마 벤치 어디 있어?
라고 물어봤을 때 말로는 다 못할 정도로 가슴이 철렁했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일하시다 말고 뛰쳐나와 바로 집으로 오셨다고 합니다. 2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그때 이야기를 어머니께 물어보면 몰라 그땐 그냥 그랬어 라고 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 들은 이야기로 선생님의 신기 있는 친구 이야기입니다. 선생님에게는 귀신도 보고 꿈도 예지몽 같은 거 꾸는 친구가 있다고 하네요. 예를 들어 한강을 친구들과 헤엄쳐서 건너다가 혼자 뒤처지다가 못 건너는 꿈을 꾸면 다음날 시험에 떨어지기도 하고 아무튼 별 꿈을 다 꿔봤다네요. 이런 신기 있는 친구가 대학 막 졸업하고 집에서 독립하기를 원하고 있을 때 부모님께서 독립을 허락해 주셨고 원룸도 하나 얻어주셨습니다. 선생님 친구분은 멋모르고 좋아하셨죠. 그렇게 원룸에서 혼자 생활하게 된 선생님 친구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새 집에서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잠들려는 찰나 가위가 눌렸습니다. 가위만 눌리면 괜찮은데 누가 웅성웅성하고 소름 끼치게 웃기도 하고 그런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신기가 있으신 분이라 그러려니 하고 넘겼는데 그런데 다음날은 심지어 가위가 눌리지 않을 때도 막 그런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그래서 바로 눈 떠서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것도 없고 소리도 그치고요. 이렇게 잠도 제대로 못 자서 피로와 스트레스가 쌓여가고 있던 어느 날 그날도 어김없이 자려고 누웠는데 누가 집 안으로 들어오더랍니다. 검은 원피스를 입은 여자였는데 연배가 어느 정도 있는 아줌마였다고 하네요. 아무튼 이 정체 모를 여인이 들어오더니 선생님 친구분 몸을 막 쓰다듬더랍니다. 친구분이 놀라서 일어나려고 했는데 가위가 눌린 상태라 아무것도 못하고 당하고 있었죠. 더 끔찍한 건 그 아줌마의 얼굴과 자기 몸을 쓰다듬던 느낌이 지금도 생생히 기억난다네요. 아무튼 머리를 갑자기 쓰다듬더니 많이 힘들었겠구나.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원룸을 한 바퀴 천천히 돌고 다시 오더니 창문 밑을 가리키며 말하길 쟤네들이 너를 그렇게 못살게 구네. 쟤네들 때문에 잠도 못 자고 그러는 거란다. 그래서 가위가 눌린 상태지만 어떻게든 그쪽을 보니 아이들 2명인가 3명이 자기를 쳐다보면서 킬킬 웃고 있더랍니다. 그러더니 그 아줌마가 이물을 한 바가지 떠서 머리맡에 놓고 잡아. 그럼 편하게 잘 수 있을 거야. 하며 기분 나쁜 미소를 지었다네요. 그렇게 얘기하고는 집을 나가더랍니다. 가위에서 풀린 친구분은 무서워서 얼른 집을 나와 부모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원하던 독립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무서워서 며칠을 부모님 집에서 묵었습니다. 부모님이 어렵게 방까지 구해줬는데 다시 돌아오니까 뭐라고 했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선생님 친구분은 자기 어머니에게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다네요. 그러자 믿져야 본전이라면서 어머니가 한번 물을 떠놓고 자보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친구분은 다시 원룸으로 돌아가 물 한 바가지를 떠서 머리맡에 놓고 잡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가위도 안 눌리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났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아서 어머니께 전화로 잘 잤다고 정말 괜찮아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날 어머니가 어머니의 친구분을 따라 절에 가셨는데 스님에게 그 얘기를 해드렸답니다. 근데 갑자기 스님이 버럭 화를 내면서 말씀하시길 지금 뭐하는 짓이냐고 물을 떠놓는 것은 신을 모신다는 의미인데 그렇게 하다간 평생 무당의 길로 가야 한다고 역정을 내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당들이 구슬할 때 물을 한 바가지 떠놓고 하는데 귀신을 모신다는 의미라네요. 만약 계속 그런 식으로 물을 떠놓고 잤으면 선생님의 친구분은 그 아줌마 귀신을 모시며 무당의 길로 접어들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한마디로 그 귀신 낚일 뻔한 거죠.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도 섬뜩한 기분이 듭니다. 아마 우리나라 대표 귀신을 손꼽자면 처녀 귀신일 겁니다. 처녀 귀신을 다른 말로 손말명이라고도 하는데 지금이야 시집 못 가서 죽거나 하는 여자는 보기 드물지만 옛날엔 그렇지 못했다고 합니다. 노처녀로 남자 손 한번 잡아보지 못하고 죽은 애꿎은 손말명들은 마음에 드는 남자나 또는 그 남자의 여인에게 들러붙어 해코지한다고 합니다. 결국 손말명이 씌인 남자는 정기를 뺏겨 죽거나 손말명을 따라 자살을 한다더군요. 손말명을 성불시키기 위해선 영혼 혼례를 치러줘야 하는데 이때 총각 귀신과 짝 붙여주면 후생의 부부의 연으로 만난다고 합니다. 저의 둘째 삼촌이 각 군 제대를 했을 무렵의 이야기입니다.
하는 일이라곤 매일 집구석에 틀어박혀서 마냥 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렇다고 삼촌이 한심해 보이진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라서 그런지 내 눈엔 그런 삼촌이 밉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삼촌이 여자친구를 사귀고 나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전화기를 붙잡곤 사랑해 라던지 또 보고 싶어 자기야 등 민망한 말을 가족들 앞에서 대놓고 하곤 했습니다. 결국 참다 못해 엄마가 삼촌을 꾸짖었습니다. 지금 조카 앞에서 그런 말이 입 밖으로 나오냐 라면서 말이죠. 그러자 삼촌이 엄마를 밀치면서 눈을 부릅뜨고 쌍욕을 내뱉는 겁니다. 30년 같이 살면서 삼촌은 엄마한테 한 번도 대든 적이 없었는데 마치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엄마는 그 자리에서 펑펑 울면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나는 그대로 집 밖을 나와버렸습니다. 그 순간 삼촌이 너무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부터 삼촌의 증세는 날이 갈수록 심해져만 갔습니다. 이젠 아예 허공에다 대고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자기는 왜 이렇게 예쁠까? 나도 같이 가면 안 돼? 등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내뱉는 거였습니다. 엄마는 그런 삼촌이 잡기에 씌였다고 생각했는지 삼촌을 끌고 용한 무당집에 데려갔습니다. 용하다고 소문난 무당은 꽤 젊고 예쁜 아가씨였다고 하는데 그 무당이 삼촌을 보자마자 바로 뭘 꺼내더랍니다. 엄마는 이게 뭔가 싶어 쳐다보니까 영정사진이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젊고 준수한 외모의 20대 남자. 무당이 영정사진을 내밀면서 하는 말이 이걸 동생분 베개 속에 넣어두세요. 라면서 겨우 영정사진 하나 주고 엄마와 삼촌을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그래도 엄마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날 밤 영정사진을 들고 삼촌 방에 들어가는데 방 안에서 누군지 모를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오늘 나랑 같이 가는 거야. 어때, 자기? 놀라고 화가 난 엄마는 그대로 방문을 박차고 들어갔는데 긴 머리에 얼굴에 덕지덕지 분칠한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삼촌 목을 조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엄마는 그대로 뒤로 넘어갔습니다. 귀신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목을 조르고 있던 귀신이 20년 전 자살로 죽은 엄마 친구였던 것이었습니다. 사실 엄마가 잘못 봤을 수도 있지만 엄마는 아직도 그 친구를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 퀸카였던 엄마와는 반대로 키는 컸지만 사각턱에 늘 튀어나온 앞니 때문에 토끼 괴물이라고 놀림당하던 친구가 어느 날 싸늘한 죽검으로 발견됐으니까요. 육교 위에서 뛰어내려 달려오던 차에 깔려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날 엄마는 무당이 준 영정사진을 삼촌 베개 밑에 깔아놓으면서 명복을 빌어줬다고 합니다. 그 뒤 삼촌은 다시 정상인으로 돌아왔습니다. 자기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도 못하고 말이죠. 그리고 영정사진을 베개 밑에 넣어둔 날 밤에 엄마가 꿈을 꾸셨는데 죽은 친구가 새하얀 신부 드레스를 입고 영정사진 속 남자와 인사를 하더랍니다. 입에 번지던 미소가 부러울 만큼 말이죠. 이 이야기는 제가 1살 때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저희 아버지는 일을 마치시고 차를 타고 집으로 향하던 중이셨습니다. 그러던 중 길가에서 웬 여자분이 차를 좀 태워달라고 해서 태워주셨다고 합니다. 그때 우리 가족은 강원도 정선군 고안읍에 살았었는데 거기에는 가끔 가던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공원으로 가달라고 해서 갔는데 여자분이 고맙다고 5,000원을 주고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집으로 가기 위해 차를 몰려고 하는 순간 아버지는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주위를 살펴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방금 내린 여자가 사라졌다고 하더군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차에서 내려서 옆에 있는 높은 담 위에 올라가서 살펴봐도 여자는 보이지 않았답니다. 소름이 쫙 돋으면서 정신이 멍해진 아버지는 집에 도착하셨을 때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었고 집에 어떻게 왔는지도 기억을 못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갑자기 저와 제 형이 설사, 구토, 고열 등등 이유 없이 아팠다고 합니다. 병원에 가도 특별한 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며칠 뒤에 아버지가 카센터에 갔는데 그 카센터에 계시던 아저씨 중 한 분이 신기 같은 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 아저씨가 아버지를 딱 보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차에 뭔가를 태운 적이 있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순간 흠칫해서 그날 밤에 있었던 얘기를 해주시고 여자에게 받은 5,000원을 아저씨에게 보여드렸는데 아저씨가 그 여자를 지금 보여줄 수 있다면서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뭔가를 하니까 아버지 눈앞에 그 여자의 형상이 딱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걸 본 아버지는 너무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하셨는데 카센터 아저씨께서 자신의 목에 걸려있던 염주를 아버지 손에 쥐어주시고는
홍천에 어떤 절에 아는 스님이 있는데 연락해보라면서 전화번호를 적어주셨다고 합니다. 그 절에 전화해서 아저씨가 말씀하신 스님에게 여쭤보니까 잠시 생각하시더니 차에 아가씨 하나 태우지 않았냐고 물어보시더랍니다. 그래서 맞다고 하니까 그 여자가 사람이 아니었다면서 그 여자가 우리 집에 들어와 있어서 우리가 아프고 그런 거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처방전을 알려주셨는데 밥, 고춧가루, 나물 뭐 기억은 안 나지만 대충 이런 것들을 그릇에 담아서 동쪽으로 몇 발자국 간 다음에 10원짜리 동전 7개 올려놓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 의식을 알려주셨다고 합니다. 나중에 물어보니 10원짜리 동전은 저승길에 갈 때 노잣돈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칼을 던져서 우리 집 대문의 반대 방향으로 칼끝이 가리키면 여자가 나간 거라고 문 반대 방향을 가리킬 때까지 계속 칼을 던지라고 하셨답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그대로 하니까 칼은 3번 만에 문 반대 방향을 가리켰고 다음날 아침 저희는 씻은 듯이 나왔다고 합니다. 엄마는 어렸을 때 경북 영천의 시골 마을에서 살았다고 해요. 산골의 집이라곤 몇 채 없는 가난한 동네에 바로 산 밑에 집에 살았다고 합니다. 지금 엄마 나이가 환갑을 훌쩍 넘기셨으니 그 당시 시골에 전기가 있었을 리 없고 호롱불 켜놓고 살던 시절이어서 밤이 되면 산속에서 큰 짐승 우는 소리도 종종 들리고 그랬다고 합니다. 어느 날 친척 집에 잔치가 있어서 외할아버지가 아침 일찍 가셨다가 고기랑 전을 얻어오셨다고 합니다. 그걸 드시고 오랜만에 뱃속에 기름진 게 들어가니 엄마는 밤에 배탈이 단단히 나셨다고 해요. 엄마만 유독 심해서 밤새도록 화장실을 들락날락했다고 하는데 점점 밤이 깊어지고 불도 없이 달빛만 있는데 뒷간 가기가 점점 무서워져서 안 떨어지는 발길로 볼일을 보고 후다닥 들어오고를 반복하다가 어찌어찌 이를 다 보고 뒷간 문 대신 쳐놓은 멍석을 옆으로 걷고 나가려는데 웬 새하얀 강아지 한 마리가 문 앞에 다소곳이 앉아있더라는 겁니다. 의 밤중에 웬 강아지지? 하곤 다시 쪼그려 앉아 너 왜 여기 있니? 이리 와봐. 이러고 있었는데 이 강아지는 그냥 그 자리에 얌전히 앉아 엄마만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다고 해요. 그 시절 집도 몇 채 안 되는 작은 시골 마을이니 누구 집에 밥숟가락 몇 개인지도 서로 다 아는 상황인데 어느 집에 강아지 나왔다는 소리 못 들었는데 이상하다 싶어 엄마도 그냥 가만히 강아지만 쳐다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까만 밤이었지만 달빛에 보이기를 아주 뽀얗게 이를 데 없는 고운 털을 가진 이 강아지가 참 귀엽게는 생겼는데 묘하게도 엄마는 그 강아지를 만져보지도 그렇다고 지나쳐갈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식구들도 다 자고 동네도 다 자는 깊은 밤에 산만해서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게 보통의 강아지인데 희한하게 짖는 것도 꼬리치는 것도 없이 고요하게 엄마만 응시하고 앉아 있었는데 엄마도 그 앞에 쪼그려 앉은 자세 그대로 그렇게 미동 없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참이나 지나 다리가 저릴 때쯤 강아지가 천천히 일어나서 몸을 돌려 사라졌는데 고작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사라졌을 뿐인데 막힌 숨을 하고 쉬듯 큰 안도감을 느낀 엄마는 그제야 저린 다리를 주무르며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뒷간문을 나서면서 강아지가 가는 방향을 쳐다봤는데 희한하게 민가가 아닌 큰 산 쪽으로 가더라는 겁니다. 조용히 발걸음을 떼며 산으로 들어가는 강아지 뒷모습을 유심히 보는데 그 순간 엄마가 이해가 안 갔던 것이 눈앞에 있을 때는 분명히 작은 강아지였는데 저만치 가는 뒷모습을 보니 꽤 큰 개로 보이고 발걸음을 떼며 엄마에게서 멀어질수록 허리가 길어지고 다리가 길어지면서 마지막에는 엄마 덩치보다도 훨씬 커져 있더라는 겁니다. 순간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오히려 점점 더 커 보이는 강아지. 아니 강아지라 생각했던 그 무언가. 너무 놀라 소리도 못 지르고 방문을 벌컥 열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주무시는 사이로 머리부터 뛰어들어가 엉엉 울었다고 하십니다. 깜짝 놀란 식구들이 왜 그러냐 난리가 났고 다음날에야 겨우 진정돼 입을 뗀 엄마가 외할아버지께 확인차 물었지만 근방의 흰 강아지는커녕 강아지 낳은 집 자체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은 외할아버지가 말씀하시길 내가 마주치면 안 되는 걸 마주쳐서 그거에 홀렸나 보다. 작은 짐승이라고 무심코 뒷간 밖으로 나오던가 해코지 안 하고 갈 때까지 기다린 게 천만다행이다. 네가 살라고 그리한 모양이다. 하셨다고 합니다.
저와 제 아내는 사람 많은 곳을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금 피한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름 휴가도 아직 안 갔습니다. 사람 좀 빠지면 가려고 9월 말쯤 갈 생각이지요. 며칠 전 그날 밤도 집에서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던 중 아내가 왕산 해수욕장에 가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밥맛일 좋지요. 집에서 왕산 해수욕장이 꽤 거리가 있다는 것만 빼면 말입니다. 그래도 아내가 가고 싶다 하니 주섬주섬 옷 챙겨 입고 딸아이를 카시트에 태우고 길을 나섰습니다. 날이 더운데도 그날은 해수욕장에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드문드문 있는 정도였지요. 아기 띠에 딸을 안고 아내 손을 잡고서 백사장을 걷던 제 눈에 이 잔치국수 2,900원이라는 팻말이 보였습니다. 면 음식을 굉장히 좋아하는 저로서는 그냥 보아 넘길 수 없는 팻말이었죠. 게다가 사람이 가장 배고픔을 느낀다는 시간인 자정 무렵이었습니다. 황급히 아내에게 차에서 내 지갑을 좀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전 딸을 안고 있으니 움직이기가 매우 덥다는 핑계와 함께 말이죠. 문제는 그때부터였습니다. 그 이후에 기억이 없습니다. 아내가 차에 지갑을 가지러 가고 나서 땀을 식히려 평상에 앉았던 기억은 나는데 그 뒤에 기억이 안 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생각나는 거라면 어느 순간 제 품에 잘 안겨있던 딸아이가 벼락 맞은 것처럼 거세게 울기 시작했고 그 순간 번뜩 정신이 들었다는 겁니다. 제 딸아이는 집에서는 놀기도 잘 놀고 배냇짓도 잘하지만 밖에 나오면 순둥이입니다. 잘 울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가 벼락 맞은 것처럼 울어대는 통에 제가 정신이 들었고 정신이 들었을 때는 제 무릎 가까이 바닷물이 찰랑거리고 있었습니다. 아이 발에 바닷물이 닿아서 울지 않았을까 하고 지금 와서 생각해봅니다만 딱히 그렇지도 않은 게 딸은 이제 생후 6개월이 갓 지난 터라 안았다고 해봐야 발이 제 허리께에 닿습니다. 그것도 뻗어야 닿습니다. 근데 제 무릎께에 찰랑대던 바닷물에 닿았을 리는 없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정신이 든 저는 황급히 돌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거의 다 나와서 몇 걸음만 더 가면 백사장이다 싶었을 때 뭔가가 제 발목에 감기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주 가는 뭔가가 제 발목을 휘감고선 놔주질 않았습니다. 딸아이는 울다가 조금씩 잦아든 상태였고 저는 발목에서 찰랑거리는 바다에서 엉거주춤 서 있는 자세가 되었습니다. 식은땀은 계속 흐르고 발목은 아무리 힘을 줘도 떨어지질 않고 아주 강하게 힘을 주면 어찌 될 것 같지만 엎어지기라도 하면 딸이 다치니까. 그때 다행히 저 멀리서 아내가 오더군요. 후광이 보일 정도로 반갑더라고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여보야를 외치며 여기로 좀 와달라고 팔을 휘저었습니다. 아내가 다가와서 제 손을 잡고 낑낑대며 당겼는데 이윽고 다행히 발목을 감고 있던 뭔가가 풀리면서 발이 떨어지더군요. 얼마나 무섭던지. 그리고 그때 제 귓가에 희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 참 잘 뒀네.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없는 나지막하고도 비웃음이 실린 것 같은 그런 목소리가 아직 귓가에 생생하네요. 아내는 보약이라도 해 먹여야겠다고 웃었습니다만 저는 사실 아직도 그때 생각만 하면 식은땀이 납니다. 딸아이가 울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밤바다 운치 있고 참 좋지만 항상 조심하셨으면 합니다. 어제는 외할아버지 제사였습니다. 마침 늦은 휴가이기도 하고 추석 땐 못 내려갈 것 같아서 내려갔다 왔죠. 제사가 끝나고 외가 식구들끼리 옹기종기 모여서 옛날 얘기를 다시금 꺼내게 되었습니다. 때는 1993년 9월 1일이었습니다. 당시 외가는 아파트였고 우리 집은 마당과 밭이 있는 단독주택이었었죠. 평소 개를 무척 좋아하시는 외할아버지께서는 아파트에선 개를 키울 수 없었기에 개를 우리 집에 놔두곤 아침, 점심, 저녁으로 왕래하시면서 개밥도 주고 목욕도 시켜주시면서 개를 돌보셨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아침쯤 오셔서 개밥도 주고 개들이랑 놀아주시다가 점심 무렵 집으로 돌아가시는 길이셨답니다. 이 장인어른도 누군가 부르는 소리에 뒤돌아보셨고 그 누군가는 이모부였답니다. 이 장인어른, 날도 더운데 식구들끼리 계곡 가서 식사나 하시죠. 고기도 구워 먹고요. 평소 계곡도 자주 가는 터라 그러자고 하면서 이모부를 따라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이모부가 차도 안 가져오고 식사하러 가자고 말하고 나서는 아무런 말도 없이 앞장서서 그냥 걸어가기만 하더래요. 평소 이모부께선 입이 쉬지를 않으시는 분인데 이상하다고 느끼시면서 계속 따라가셨답니다. 그렇게 계속 따라가시는데 이 정도 걸었으면 계곡에 도착하고도 남을 시간인데 도무지 계곡도 안 나오고 이모부는 말도 없고 뒤돌아보지도 않은 채 앞만 보고 계속하기만 하고
너무 이상하다 싶어 이모부를 부르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저 앞에서 시뻘건 차가 눈부시도록 하얀 불을 켜고 오더랍니다. 외할아버지께선 너무 눈이 부셔서 눈을 잠시 감았다가 뜨셨었고요. 그런데 눈을 감았다가 뜨는 순간 이모부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외할아버지께선 너무 어두워서 앞도 잘 안 보이는 산속에 있더랍니다. 그리곤 어렵게 산에서 내려오시고 지나가는 사람 도움을 받아서 집에 오셨고요. 그때 저를 비롯한 외가 식구들은 할아버지께서 집에 안 오신다고 막 여기저기 찾다가 못 찾아서 경찰에 신고하고 외가 댁에서 마냥 경찰 연락만 기다리고 있다가 뒤늦게 할아버지가 돌아오셔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는 할아버지께서 도깨비에 홀리신 거다, 귀신에 홀리신 거다, 막 그런 얘기하면서 그래도 어디 다치신 데 없이 무사히 돌아오셔서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정확히 10년 뒤, 그러니까 2003년 9월 1일에 외할아버지께선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저와 외가 식구들은 다들 10년 전에 저승사자가 할아버지를 모시러 왔다가 무엇인가 잘못돼서 하늘에서 10년의 삶을 더 준 거라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무렵에 겪었던 일입니다. 우리 집은 친할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명절 연휴 첫날엔 집에서 명절 당일부터는 외할머니 댁에 가서 시간을 보냅니다. 외할머니가 계신 곳은 저희 외할머니 집을 포함해서 집이 3채 정도밖에 없고 제대로 포장되지 않은 도로와 집 뒤쪽으로 산과 개울이 있는 정말 말 그대로 두메산 꼴이었습니다. 외할머니 집도 지프로 지붕을 올리고 가마솥으로 부를 때는 초가집이었는데 벌레도 많이 나오고 산골이라 그런지 해도 빨리 지는데 조금 놀다 보면 금방 어두워져서 으스스한 분위기가 무서워서 외할머니 댁에 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날도 외가 댁에 가자고 아침 일찍 깨우는 부모님께 나는 안 가면 안 돼, 집에서 놀래라고 조르면 그럼 할머니 말씀 잘 듣고 할머니랑 있을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나에게 눈치 주는 할머니와 있기 싫은 마음이 더 컸던지 할머니랑 있으란 말에 후다닥 준비해서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때는 도로 상황도 좋지 못했고 지금도 차를 타고 4-5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인지라 일찍 준비해서 출발해도 도착해서 인사드리고 이른 저녁을 먹고 나면 금방 해도 떨어지고 일찍 자야 했습니다. 그날도 명절 인사를 드리고 이른 저녁을 먹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는데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 문 밖에서 금소나 하고 부르는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잠이 덜 깬 상태로 멍하니 자리에 한참 앉아있다가 옆에 자던 가족들이 없다는 걸 알고 엄마가 부르나? 엄마 목소리가 왜 저러지? 하면서 문으로 기어가 열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보니 가족들은 없고 웬 여우 한 마리가 저를 지그시 쳐다보더군요. 묘한 기분이 들면서 와 저 여우 참 예쁘게 생겼다 라고 방문 밖으로 한 발을 내디뎠는데 발을 뭔가가 휙 감는 느낌이 들어서 봤더니 뱀 한 마리가 제 발을 잡고 안 놔주는 겁니다. 어린 마음에 뱀이 발을 휘감고 있으니 어찌나 무섭던지 발을 미친 듯이 털어대며 소리를 지르다 어느 순간 잠에서 깼습니다. 공포감과 꿈이라는 안도감에 깨서 눈물을 뚝뚝 흘리자 우는 소리에 깬 할머니가 눈물을 닦아주시며 괜찮다고 다독여주셨고 물 한 잔 떠주신다며 문을 여셨는데 할머니가 어머니 이게 왜 여기 죽어있어 하면서 무언가를 집어 던지시는데 길고 가느다란 게 자세히 보지 않아도 뱀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아서 밤새 이불을 뒤집어 쓰고 벌벌 떨면서 밤을 새웠습니다. 날이 밝고 나서도 집 밖에서 놀지 않고 집에 갈 때까지 집안에서 그림을 그리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옛날에는 초가집 지붕에는 구렁이가 살고 그 구렁이가 그 집과 집에 사는 사람들을 지켜준다고 믿었다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그런지 꿈에서 여우가 절 홀린 거고 그 뱀이 구해줬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